나 같은 늙은 수맥한테 기회 한 번만 더 주면 안 되겠소? 내 남은 인생을 다 걸겠습니다. 당신 지키게 해주시오, 제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분께 무지개처럼 반가운 소식이 찾아가길 바랍니다. 찬바람이 유난히 매섭던 지난 겨울이었습니다. 저는 68 한정욱입니다. 지방 소도시에서 10년 넘게 다니던 식당이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불경기가 야속했죠. 평생 앞치마 두르고 남의 밥상 차려주는 게 천직인 줄 알고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설거지통 앞에서 밀려나고 나니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식당 사장님은 제 손을 붙잡고 정욱 씨, 미안해라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하지만 정작 저는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밥벌이가 끊겼으니 당장 월세방부터 빼야 했으니까요. 저는 수십 년을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산송장 갔던 남편 병수발하다 먼저 보내고 하나뿐인 딸의 시집 보낼 때도 손 벌리기 싫어 밤낮으로 남의 식당 주방을 드나들었습니다. 그렇게 일한 손목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시큰거렸고 손가락 마디마디는 퉁퉁 부어 펴지지도 않았죠. 그런데 제 나이 68, 손에 남은 거라곤 낡은 월세방 보증금 50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이 돈으로 어디 가서 발 뻗고 잘 방 한 칸이나 얻을 수 있을까? 참으로 비참하고 서러웠습니다. 그때 시집가서 애둘 낳고 잘 살고 있는 줄만 알았던 딸아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제 손에 낡은 통장 하나를 쥐어줬습니다. 엄마, 이거 내가 따로 모은 거야. 아파트 분여회 일 도와주고 마트 캐셔 알바하면서 이자까지 꼬박꼬박 넣었어. 딸의 눈이 젖어 있었습니다. 이거 보태서 그냥 내 곁으로 와. 사위 눈치 볼 거 없어. 내가 다 막을게. 응? 저는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딸애가 저 몰래 얼마나 속을 끓이고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늙은 어미가 되어 다 큰 딸 자식 집에 짐이 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꾹 참고 딸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고맙다. 내 마음 엄마가 다 알아. 이걸로 엄마가 따뜻한 집 얻을게. 엄마. 대신 엄마가 약속할게. 절대 외롭게 살지는 않을게. 그것이 제가 딸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그 통장을 부적처럼 가슴 깊이 품었습니다. 그 돈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제 딸의 눈물이었고 제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사를 결심했습니다. 딸의 집에서는 버스로 1시간이 채 걸리지 않는 붉은 벽돌로 지은 낡은 연립주택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아주 오래된 동네였습니다. 보증금 500에 월세 20만 원.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창문 하나가 큼지막하게 나 있어 햇볕은 그럭저럭 드는 곳이었습니다. 이사하던 날 5월이라지만 초여름처럼 햇볕이 따가웠습니다. 용달차 기사님이 마지막 짐이었던 낡은 자개장 하나를 내려주고 떠난 뒤 저는 좁은 방 안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목덜미를 타고 흐르는 땀을 닦아낼 생각도 못하고 그저 숨만 몰아쉬고 있었죠. 제가 새로 얻은 이 좁은 월세방은 참으로 희한한 구조였습니다. 골목 하나를 마주보고 있는데 제 집 대문은 낡고 칠이 벗겨진 나무 문이었지만 바로 그 맞은편 집은 이 동네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아주 높고 육중한 철제 대문을 가진 2층 양옥집이었습니다. 담벼락은 또 어찌나 높은지 아니 전혀 들여다 보이지 않았습니다. 담장 너머로는 잘 가꿔진 전나무가 마치 그 집을 지키는 수호신처럼 삐죽 솟아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검은색 고급 세단이 그 집 담벼락 옆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참 별난 사람도 다 있구나.
이 낡은 동네에 저런 성을 짓고 사네. 땀도 식힐 겸 잠시 대문 그늘에 서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끽. 단 한 번도 기름칠을 하지 않은 듯이 아주 신경질적이고 소름 끼치는 쇳소리와 함께 맞은편 집에 그 무거운 철제 대문이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저보다 한두 살쯤 많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 사람 같았습니다. 희끗희끗한 머리를 포마드라도 바른 듯 단정하게 빗어 넘겼고 집에서 입는 옷이라기엔 너무나 잘 다려진 옅은 회색 셔츠에 발목까지 오는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발에는 반짝이는 갈색 가죽 구두까지 신고 있었죠. 그는 마치 이 골목의 더러운 공기를 마시기 싫다는 듯이 미간을 살짝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웃이 될 사람인데 인사는 해야지. 땀으로 젖어 축축한 손을 얼른 낡은 몸빼 바지에 쓱쓱 닦았습니다. 그리고는 허리를 꾸벅 숙이며 제가 낼 수 있는 가장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쪽으로 이사 왔습니다. 한정욱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제 목소리가 좁은 골목에 민망할 정도로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제 인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우뚝 서서 저를 빤히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그 눈빛은 차갑다 못해 날카로웠습니다. 그의 시선이 제 땀으로 젖은 이마, 낡은 티셔츠, 그리고 흙먼지가 묻은 고무신을 마치 자로 재듯이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훑어내렸습니다. 저는 그 노골적인 경멸의 시선에 얼굴이 화끈거려 불타는 것 같았습니다. 벌거벗겨진 채 길 한복판에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한참이나 저를 빤히 보던 그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5월의 햇볕과는 어울리지 않는 얼음장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아주머니, 여긴 동네 아이들도 조심해서 지나가요. 조용히 삽시다. 저는 그 한마디에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조용히 살라고요. 제가 대체 뭘 어쨌다고요. 이사 첫날 땀 흘리며 짐을 나른 것이 이 동네의 고고한 분위기를 해치기라도 했단 말입니까? 저는 너무나 모욕적이고 기가 막혀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남자는 제 대답을 들을 생각도 없다는 듯이 다시 한번 저를 쌀쌀맞게 쳐다보고는 쾅. 아까 그 신경질적인 쇳소리와 함께 대문은 제 면전에서 굳게 닫혀버렸습니다. 한참을 그 굳게 닫힌 철제 대문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끝이 부들부들 떨려왔습니다. 제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양반 돈 냄새는 나는데 사람 냄새는 단 하나도 없네. 그날부터였습니다. 그 남자, 나중에 동네 슈퍼에서 이름을 알게 된 윤재만 씨와의 악연은 말입니다. 저는 다음 날부터 다시 일자리를 구하러 다녔습니다. 늙고 힘없는 여자라고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내 앞가림은 내가 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근처 시장 골목에 새로 생긴 작은 반찬 가게에서 설거지 겸 잡물을 봐줄 사람을 구한다기에 냅다 달려가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나물 다듬고 전 부치고 그릇을 씻고 돌아오면 온몸의 뼈마디가 쑤셨습니다. 그래도 내 힘으로 쌀을 사고 월세를 낼 수 있다는 게 어딘가 싶었죠. 그날도 파김치가 되어 돌아와 저녁밥이라도 제대로 챙겨 먹어야겠다 싶었습니다. 저를 위해 남은 재료를 탈탈 털어 구수한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 멸치 육수와 된장이 어우러지는 그 구수한 냄새. 그것만이 타향살이의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맞은편 집 2층에서 콜록, 콜록, 일부러 들으라는 듯한 아주 거슬리고 날카로운 헛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들기 무섭게 쾅. 윤재만 씨 집의 2층 창문이 아주 요란하고 거칠게 닫히는 소리가 골목을 울렸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든 채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제 된장찌개 냄새 때문이었습니다. 이 구수하고 맛있는 사람 사는 냄새가 저 고고한 양반에게는 역겹고 천박한 냄새로 느껴졌나 봅니다. 저는 갑자기 입맛이 뚝 떨어졌습니다. 밥 한 숟가락이 모래알처럼 느껴졌습니다. 찌개를 끓인 냄비를 뚜껑째 덮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문도 열지 못하고 퀴퀴한 방 안에서 쓴물만 삼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정말 비참하게 만든 일은 며칠 뒤에 터지고 말았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반찬 가게에서 남은 생선 조각을 얻어 집으로 오는데 다리 밑에서 비를 피하는 얼룩무늬 길고양이 한 마리가 눈에 밟혔습니다. 삐쩍 말라서는 비에 젖은 채 제게 애용하고 오는데 그 모습이 꼭 제 신세 같아 외면할 수가 없었죠. 저는 그날 이후 남은 반찬 부스러기라도 있으면 제 집 대문 구석에 놓아두었습니다. 녀석은 경계하면서도 밥은 꼬박꼬박 챙겨 먹더군요. 다음 날 녀석이 비라도 피하게 해주고 싶어 슈퍼에서 버리는 종이박스를 하나 얻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제 대문 옆 가장 구석진 곳에 그 사람 눈에 띄지 않게끔 작은 집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박스 집에 녀석이 웅크리고 잠든 모습을 보며 모처럼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너도 나처럼 갈 곳이 없구나. 여기서라도 편히 쉬어라. 그깟 미물이지만 저와 같은 처지의 생명에게 작은 온기라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반찬 가게에 출근하려고 대문을 나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있어야 할 것이 없어졌습니다. 고양이를 위해 만들어준 그 종이박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겁니다. 아니, 이게 어디 갔지? 불안한 마음에 골목을 두리번거리던 제 눈에 저쪽 골목 어기 쓰레기 더미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처참하게 짓밟히고 찢어진 채 처박혀 있는 제 종이박스가 있었습니다.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그냥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고의로 아주 악의적인 마음을 품고 저지른 짓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끽. 또다시 그 신경질적인 쇳소리와 함께 윤재만 씨가 아침 운동을 가는지 말끔한 차림으로 대문을 나섰습니다. 그는 빗자루를 들고 자기 집 대문 앞을 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넋이 나간 채 서 있는 저를 흘기 쳐다보며 마치 길에 침이라도 뱉듯이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동네가 지저분해지는 거요. 저는 그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런 것들이라니요. 그의 빗자루가 향하는 곳, 그가 경멸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는 곳, 그곳에는 제가 어젯밤 고양이에게 밥을 주었던 낡은 플라스틱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괴팍함이 아니었습니다. 폭력이었습니다. 힘없고 말 못하는 짐승에게조차 저토록 잔인할 수 있다니. 된장찌개 냄새가 싫어 창문을 닫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아주 비열하고 천박한 행동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노려보았습니다. 제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를 죽일 듯이 노려본 것 같습니다. 제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당신, 무슨 말이라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목구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라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 그런 표정조차 재미있다는 듯이 혹은 더럽다는 듯이 픽하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빗자루를 제자리에 놓고 고급 세단의 문을 열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남편 일찍 여의고 수십 년 식당 주방에서 구박받으면서도 꿋꿋하게 버텨왔습니다. 억울한 일도 서러운 일도 많았지만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끈질기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고작 저런 인간 하나 때문에 제 삶 전체가 모욕당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기어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참을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딸애가 쥐어준 통장, 외롭게 살지 않겠다던 제 다짐, 다 부질없게 느껴졌습니다. 그 굳게 닫힌 철제 대문, 그 안에는 돈은 많지만 인정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없는 아주 차갑고 잔인한 괴물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날 제가 본 것이 그 남자의 전부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잔인한 괴물이 훗날 제 팔뚝을 붙잡고 제 앞에서 소리 없이 울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길고양이 박스를 짓밟아버린 그날 이후 저는 맞은편 집 대문을 아예 없는 셈 치고 살았습니다. 그 집 담벼락 쪽으로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죠. 그 끔찍한 쇳소리가 들리거나 그의 번쩍이는 검은 세단이 골목을 빠져나갈 때면 저는 일부러 고개를 돌리거나 침을 퇴뱉고 싶은 심정을 꾹 참았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투명 인간 취급하기를 몇 주. 그 남자는 여전히 매일 아침 정확한 시간에 정원의 전나무를 손질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곁눈질로 볼 때마다 속으로 욕을 삼켰습니다. 저렇게 고고한 손으로 그 가여운 고양이 집은 어찌 그리 악착같이 짓밟았을까. 제가 일하는 반찬 가게는 오후 늦게까지라 아침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보기 싫어 창문을 닫고 살다가도 좁은 방 앞 손바닥만 한 틈에 흙을 받아다 상추며 고추 모종을 심었습니다. 죽어라 일만 하던 제게는 흙을 만지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거든요. 그날도 쪼그려 앉아 흙을 만지다 무심코 고개를 들었습니다. 맞은편 집 정원. 그 남자가 보였습니다. 그는 전나무 가지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표정이 언제나처럼 차갑고 굳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 아주 깊은 고통에 잠긴 듯 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시끄러운 클렉슨 소리가 울리더니 며칠 전 보았던 그 번쩍이는 흰색 외제차가 거칠게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40대 중후반의 여자와 그 남편, 즉 윤재만 씨의 딸과 사위가 내렸습니다. 그들은 마치 자기 집 안방에 들어서듯이 쾅쾅쾅 무례하게 철제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윤재만 씨가 정원 가위를 든 채 굳은 표정으로 대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제 귀를 의심해야 했습니다. 딸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조용한 골목을 그대로 찢어발겼습니다. 아버지, 그 집 명의는 대체 언제 정리해 주실 거예요? 윤재만 씨의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뒤따랐습니다. 아직은 안 된다. 내가 분명히 말하지 않았느냐. 저는 처음 듣는 저를 힐난할 때와는 다른 힘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러자 딸이 악을 쓰듯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신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그 타령이세요. 아버진 평생 죽은 아내 생각뿐이잖아요. 우린 자식도 아니에요? 아버지 재산에 그 여자 흔적이 묻은 거 쳐다보기도 싫다고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아, 그 여자라니. 사별한 아내를 말하는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그의 굳게 닫힌 대문, 차가운 눈빛, 사람을 밀어내던 그 기운의 정체를 어렴풋이 알 것 같았습니다. 딸과 사위는 무슨 강도들처럼 집 안으로 쳐들어가 버렸고 육중한 철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남의 집 가정사를 엿들은 것만 같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흙 묻은 호미를 들고
황급히 제 좁은 방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돈이 많으면 뭘 합니까? 자식이 있다고 든든한 것도 아니구나. 저렇게 고래등 같은 집에서 저렇게 비싼 옷을 입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말만 퍼붓고 사는구나. 어쩌면 저 남자가 저렇게 괴팍해진 것이 저 자식들 때문은 아닐까요? 그날 이후 저는 윤재만 씨를 조금 다른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길고양이 박스를 짓밟은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의 단정한 셔츠 너머로 홀로 상처를 감내하고 있는 한 남자의 외로운 등이 아주 희미하게 남아 보이는 듯 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관계가 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저를 벌레 보듯 쳐다봤고 저는 여전히 그를 없는 사람 취급했습니다. 시간은 덧없이 흘러 장마가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6월 중순이었죠. 반찬가게 일 외에도 일주일에 2번 동네 경로당에서 어르신들 생신상을 차려드리는 무료 봉사를 나갔습니다. 죽은 남편 제사상 차리던 솜씨가 아까워 시작한 일이었는데 정옥이 손맛은 최고야라며 다들 좋아해 주셔서 저도 큰 기쁨을 얻곤 했습니다. 그날따라 일이 늦게 끝났습니다. 생신을 맞은 어르신이 90이 넘으셔서 특별히 잡채며 갈비찜까지 하느라 해가 다 진 뒤에야 경로당을 나섰습니다. 어르신들이 따뜻하게 배웅해 주셨습니다. 조심해서 가, 정옥이. 네, 어르신들도 안녕히 주무세요. 밖으로 나오는데 하늘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길에 거짓말처럼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후드득 하던 빗방울은 순식간에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장대비로 변했습니다. 저는 우산이 없었습니다. 낮에는 덥다고 얇은 가디건 하나 걸친 게 전부였죠. 버스는 야속하게도 오지 않았고 처마 밑에서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이 나이에 비를 흠뻑 맞으면 다음날 뼈마디가 쑤셔 알아눕는다는 걸 알기에 초조했습니다. 겨우 버스를 타고 동네 어귀에 내렸을 때 이미 반쯤 물에 빠진 생쥐꼴이었습니다. 골목길은 칠흑처럼 어두웠고 빗줄기는 제 뺨을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낡은 운동화는 이미 물을 가득 머금어 질퍽거렸고 얇은 가디건은 축축하게 늘어져 어깨가 시릴 정도였습니다. 제 집 대문 앞에 섰을 때 저는 거의 울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려는데 덜덜 떨리는 손이 꽁꽁 얼어 자꾸만 열쇠를 놓쳤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 신세가 꼭 입이 맞는 뜬구름 같구나. 서러운 마음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끽. 지옥의 소리 같던 그 신경질적이던 맞은편 집 철제 대문이 아주 조용히 열렸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윤재만 씨였습니다. 그는 커다란 검은색 우산을 쓴 채 대문 안쪽에 서서 저를 그저 빤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비에 젖은 제 머리칼, 축 늘어진 가디건, 물이 뚝뚝 떨어지는 제 손끝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또 무슨 핀잔을 들을까 싶어 몸을 움츠렸습니다. 비에 젖은 꼴이 흉측하다고, 동네 물 흐린다고 또 한 소리 하려나 보다. 그가 입을 열기 전에 이 자리를 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예상을 완전히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들어와요. 감기 걸리겠소.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뭐라고 하신 건지 이 끔찍한 괴물이 나를 걱정한단 말인가. 제 발이 바닥에 붙어버린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가 굳은 표정 그대로 한숨을 한 번 내쉬더니 다시 말했습니다. 마치 명령하듯이 신발 벗고 얼른. 저는 홀린 사람처럼 멍하니 그의 집 대문을 넘어섰습니다.
그의 집 현관은 처음 들어가 보는 것이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고 제가 사는 좁은 방의 곰팡내와는 다른 은은한 커피 향과 오래된 책 냄새 같은 것이 났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바닥이, 물이, 제 젖은 신발과 옷에서 떨어진 빗물이 그 깨끗한 바닥을 더럽히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저는 허둥지둥 물에 젖어 무거워진 낡은 운동화를 벗으려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얼어붙은 손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몸이 오들오들 떨리면서 균형을 잃고 그만 한쪽으로 휘청 넘어지려 했습니다. 짧은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단단하고 뜨거운 무언가가 제 팔뚝을 낚아채듯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윤재만 씨의 손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넘어지지 않게 붙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의 손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고 따뜻하다 못해 뜨거웠습니다. 젖은 가디건 소매를 뚫고 그의 강한 악력과 뜨거운 체온이 제 팔뚝 살갗으로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남편이 죽고, 아니, 수십 년을 살면서 남정네가, 아니, 사람이 저를 이토록 단단하게 붙잡아준 적이 있었던가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이 아니라 쿵 하고 멈췄다가 이내 미친 듯이 방망이질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아주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놀란 듯 살짝 커진 그의 눈과 굳게 담은 입술, 빗물을 털어내지 못해 촉촉하게 젖은 제 볼. 그는 자신의 행동에 스스로 놀란 듯 했습니다. 그는 화들짝 마치 불에 댄 사람처럼 제 팔을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건. 거실에. 저는 붉어진 얼굴을 들지 못한 채 그를 따라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넓고 고요했습니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과 반대편에는 커다랗고 짙은 색의 가죽 소파가 놓여 있었죠. 그리고 소파 테이블 위에는 액자 하나가 살짝 엎어져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사별했다는 아내의 사진이겠지요. 그가 두껍고 보송보송한 수건을 제게 건넸습니다. 볕에 잘 말린 따뜻한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그 수건으로 젖은 머리와 얼굴을 닦았습니다. 그는 주방으로 사라졌습니다. 곧 물 끓는 소리와 함께 쌉싸름하면서도 향긋한 생강 냄새가 났습니다. 그가 작은 쟁반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아주 곱고 섬세한 찻잔을 하나 내려놓았습니다. 하얀 도자기에 작은 들꽃이 그려진 딱 봐도 아주 귀해 보이는 찻잔이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마셔요. 감기 드니까.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생강차였습니다. 이런 귀한 찻잔에 제 젖은 손을 대도 되나 망설여졌습니다. 그가 뜬금없이 말했습니다. 아까 그 엎어진 액자 쪽을 잠시 바라보면서요. 이거 내 아내가 아끼던 거요. 저는 조심스럽게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뜨거운 기운이 얼어붙었던 손가락 끝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맞은편 소파에 꼿꼿하게 앉아 비 내리는 어두운 정원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어색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침묵은 춥지 않았습니다. 그가 내어준 따뜻한 차 한 잔, 변 냄새가 나는 수건 한 장, 그리고 제 팔뚝에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있는 그 뜨겁고 단단했던 손길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 남자의 집에서 그 남자의 찻잔으로
그 남자가 끓여준 차를 마시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길고양이 집을 짓밟던 그 잔인한 남자가 지금 제게 이토록 따뜻한 것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빗줄기가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는 그저 고개만 작게 끄덕였습니다. 우산 가져가요. 현관에 있던 아까 그가 쓰고 있던 커다란 검은 우산을 제게 내밀었습니다. 그 우산을 받아들고 그의 집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그 짧은 몇 걸음 동안 제 심장은 여전히 아까의 그 놀란 속도를 멈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좁은 방에 누워 한참을 뒤척였습니다. 오른쪽 팔뚝이 욱신거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차가운 남자 윤재만. 그의 닫힌 대문이 오늘 저를 위해 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얼음장 같을 거라고만 생각했던 그 사람의 손이 실은 불덩이처럼 뜨거웠다는 것을 알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른쪽 팔뚝에는 아직도 그의 뜨거운 손길이, 그 강한 악력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듯 욱신거렸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길고양이 박스를 짓밟던 그 잔인한 남자를 떠올리면 치가 떨리고 혐오감에 잠을 설쳤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비에 젖은 제 팔을 붙잡아주던 그 뜨거운 손, 당황한 듯 미세하게 떨리던 그의 목소리, 그리고 그가 내어주던 아내의 찻잔. 그 모든 것이 뒤엉켜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대체 어떤 게 진짜 모습일까? 자식들에게조차 상처받고 사별한 아내를 잊지 못하는 외로운 남자. 하지만 동시에 힘없는 고양이에게조차 그악스럽게 구는 잔인한 남자. 그리고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제 심장을 쿵 하고 멈추게 만든 남자. 혼란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불어 늦게 집을 나섰습니다. 그와 마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의 집 대문은 어제와 똑같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어젯밤 제가 돌려주지 않고 들고 온 그 커다란 검은 우산만이 제 좁은 방 한구석에서 낯설게 제 주인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반찬 가게에서 일을 하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나무를 다듬다가 손을 베일 뻔하고 끓이던 국을 넘치게 하기도 했습니다. 가게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정옥 씨, 오늘 무슨 일 있어? 넋이 나갔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온통 맞은편 집에 가 있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골목길. 제 발걸음은 저도 모르게 맞은편 집 대문 앞에서 주춤거렸습니다. 어제는 그렇게나 따뜻했던 그 집이 오늘은 다시 얼음성처럼 차갑게만 느껴졌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냥 변덕이었겠지. 비에 젖은 꼴이 하도 불쌍해서 동정심이 생겼던 거겠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깟 온정 한 번에 마음이 흔들리다니. 68 한정옥, 아직도 어리석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저는 다시 그를 없는 사람 취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그가 정원을 가꾸는 모습이 보이면 저도 모르게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말이 없었고 표정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어깨가 더 처진 듯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주말 오후였습니다. 날이 참 좋았습니다. 좁은 방 대청소를 하고 묵은 빨래를 삶아 마당에 널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끼익하고 골목 어기를 긁는 소리와 함께 저도 모르게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 흰색 외제차였습니다. 또 왔구나. 올가미 같은 자식들. 아니나 다를까
윤재만 씨의 딸과 사위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오늘은 지난번보다 표정이 더 흉흉했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 같은 것도 들려 있었죠. 그들은 대문을 두드리지도 않고 마치 제 집처럼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쳐들어갔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빨래를 널던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굳게 닫힌 철문 너머로 지난번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끔찍한 고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딸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담벼락을 뚫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제정신이세요? 이 집을 팔기 싫으면 저번에 말한 그 상가라도 당장 명예 이전해달라고요. 윤재만 씨의 목소리도 지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분노와 함께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건 안 된다. 내 어미가 평생 모은 돈으로 장만한 마지막 상가다. 그건 못 준다. 어머니, 지겹지도 않으세요? 돌아가신 분이 뭐가 중요해요? 산 사람은 살아야죠. 그 상가 하나 때문에 지금 당신 사위, 내 남편 사업이 망하게 생겼다고요. 사위의 목소리까지 가세했습니다. 맞아요. 아버님이 뭔데 우리 앞길을 막아요? 그 낡아빠진 상가, 그거 움켜쥐고 평생 그렇게 죽은 부인 추억이나 끌어안고 혼자 늙어 죽으시려거든. 우린 자식으로 안 보면 그만 아니에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저게 자식이 부모에게 할 수 있는 말이란 말입니까? 재산을 달라고 부모의 마지막 추억까지 팔아넘기라고 저렇게 협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참이나 끔찍한 소리들이 오고 갔습니다. 이 불효막심한 것들. 그래요, 우린 불효자예요. 그러니 도장 찍어줘요. 당장. 그리고 쨍그랑 무언가 깨지는 소리, 둔탁하게 넘어지는 소리, 그리고 여자의 비명 같은 고함이 뒤섞였습니다.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 아닐까?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젖은 빨래를 쥔 채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쾅! 철제 대문이 거칠게 열리고 딸과 사위가 씩씩거리며 나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딸이 대문에다 대고 악을 쓰듯 소리쳤습니다. 두고 봐. 우리가 이대로 물러날 줄 알아? 그녀는 거칠게 차 문을 닫고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순식간에 골목은 다시 지옥 같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 집 대문은 아까 그들이 나간 채로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열린 대문 틈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괜찮으신가? 아니, 내가 무슨 상관이라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런 괴팍한 노인, 저런 자식들을 둔 건 다 본인 업보일지도 모릅니다. 애써 외면하며 널던 빨래를 마저 널었습니다. 하지만 자꾸만 그 열린 대문 틈이 눈에 밟혔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려 좁은 부엌에 섰지만 도무지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혹시 쓰러지기라도 한 건 아닐까? 아무리 미운 이웃이라지만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일 수도 있었습니다. 큰맘 먹고 물이라도 한 잔 마시라는 핑계를 대볼까 아니면 그냥 모른 척 지나갈까 수십 번을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저도 모르게 대문 밖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저기 계세요? 저기요. 대문은 여전히 닫히지 않은 채였습니다. 차마 그 문을 밀고 들어갈 용기는 나지 않아 틈 사이로 소심하게 외쳤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침을 꿀꺽 삼키고 아주 조심스럽게 그 육중한 철문을 살짝 밀어보았습니다. 끽! 문이 열리고 그의 정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가, 윤재만 씨가 현관 앞 계단이 아닌 그가 매일같이 닦고 쓸던 그 깨끗한 정원 한복판에, 그가 가장 아끼던 그 굵직한 전나무 아래에 그대로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단정하던 셔츠는 구겨져 흙투성이가 되어 있었고 빗어 넘겼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있어 표정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저 두 손에 무언가를 꼭 쥔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것은 그날 거실 테이블 위에 엎어져 있던 바로 그 액자였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았습니다. 그 차갑고 경멸로 가득 차 있던 얼음장 같던 그 남자의 눈에서 눈물이,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소리내어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눈으로 쏟아지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아내의 사진이 담긴 액자만 하염없이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단단하고 커 보였던 그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절망적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했습니다. 이건 괴팍한 괴물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마지막 남은 존엄성마저 자식들에게 짓밟힌 한 불쌍한 남자의 처절한 무너짐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장 비참한 순간을 훔쳐본 것 같아 죄스러웠습니다. 조용히 대문을 닫고 제 좁은 방으로 도망치듯 돌아왔습니다. 방 안에 들어오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가슴이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제 신세가 서러워 울던 눈물과는 차원이 다른 뜨거운 것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돈이 많으면 뭘 합니까? 저렇게 좋은 집에 살면 뭘 합니까? 살아있는 자식들이 죽은 아내의 그림자만도 못하게 아버지를 닥달하고 저렇게 벼랑 끝으로 내모는데요. 그가 왜 그토록 날카로웠는지, 왜 그토록 사람을 경계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그는 상처 입은 맹수였습니다. 더 이상 상처받기 싫어서, 자신의 약한 속내를 들키기 싫어서 일부러 가시를 세우고 모두를 밀어냈던 겁니다.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쌀을 씻고 있었습니다. 아니, 쌀통 옆에 있던 팥을 한 움큼 쥐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럴 땐 뜨끈한 팥죽이라도 먹어야 하는데, 예전에 제가 남편 병수발로 지쳐 쓰러졌을 때 돌아가신 친정어머니가 제게 해주시던 말씀이었습니다. 홀린 듯 팥을 씻고 솥에 물을 받아 불을 올렸습니다. 쌀을 갈고 팥을 삶아 읊겠습니다. 그에게 먹일 자격이 제게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그가 이 팥죽을 받아줄 리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지난번 고양이 박스처럼 이 팥죽 그릇도 쓰레기통에 처박힐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저대로 두면 저 남자가 정말 저 차가운 정원에서 말라 죽어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저것은 연민이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딸에게 짐이 되기 싫어 도망치듯 이사온 제 처지와 아내를 잃고 자식들에게 상처받아 스스로를 가둔 저 남자의 처지가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새알심을 동글동글 빚으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팥죽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죽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끈한 팥죽 한 그릇. 저는 가장 깨끗한 사기 그릇에 팥죽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쟁반에 받쳐들었습니다. 대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맞은편 집 대문은
그 사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가 정신을 차리고 안으로 들어간 모양입니다. 저는 그 육중하고 차가운 철제 대문 앞에 섰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무슨 짓이야, 한정옥. 저 사람이 이걸 받겠어? 또 무슨 모욕을 당하려고. 발길을 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 발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물이, 그의 그 처절하게 떨리던 어깨가 제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쟁반을 든 채 그 차가운 대문 손잡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두드릴 용기는 없었습니다. 조용히, 아주 조용히 제가 들고 온 그 뜨거운 팥죽 그릇이 담긴 쟁반을 그 차가운 철제 대문 앞에 가만히 놓아두었습니다. 그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문에 기대어 숨을 헐떡였습니다. 그가 저 팥죽을 발견할까요? 발견한다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그날 밤 저는 창문 너머로 맞은편 집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집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아무런 불빛도 새어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해가 뜨자마자 대문 밖을 나섰습니다. 밤새 잠을 설쳤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 주제에 무슨 짓을 한 걸까? 그깟 팥죽 한 그릇이 뭐라고. 그가 그 팥죽 그릇을 발견하고 지난번 고양이 박스처럼 저작거리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렸을까봐 두려웠습니다. 아니면 어디서 쳐난 것이 동정을 하냐며 그릇을 제 면전에 던져버릴까봐 겁이 났습니다. 그런데 맞은편 집 대문 앞은 너무나도 조용했습니다. 제가 놓아두었던 그릇과 쟁반이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깨진 파편도 팥죽이 쏟아진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냥 사라진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가져갔다는 뜻인가? 그가 그 팥죽을 집 안으로 들고 들어갔다는 뜻일까요? 그렇다면 먹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치우기 위해 안으로 들고 들어가서 버렸을까요?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집은 어제보다 더 깊은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가 매일 아침 의식처럼 행하던 정원 가꾸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나무는 그저 무심하게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반찬 가게로 향하는 내내, 그리고 가게에서 나무를 다듬는 내내 머릿속에서 그 사라진 팥죽 그릇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버렸을 거야. 틀림없어. 아니야, 혹시. 마음속에서 두 개의 목소리가 사정없이 싸워댔습니다. 그날 저녁 일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도 그의 집은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그의 검은색 고급 세단은 여전히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의 집은 마치 텅 빈 유령의 집처럼 사람의 인기척이라고는 단 하나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매일 아침 단정하게 빗어 넘기고 나오던 모습도, 신경질적으로 쾅 하고 닫히던 창문 소리도, 그를 증오하게 만들었던 그 잔인한 빗자루질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불안감이 제 목을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그날 그 자식들이 아버지를. 끔찍한 상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저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하지만 걱정이 되기 시작하자 그의 모든 것이 이상해 보였습니다. 그날 그가 정원에서 울고 있던 모습, 자식들의 그 흉흉한 기세, 그리고 제가 놓아둔 팥죽 그릇. 혹시 팥죽을 먹고 탈이라도 난 건? 아니었습니다. 그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날 이후로 밥 한 끼도 못 먹고 그대로. 사흘째 되던 날 오후부터 빗줄기가 다시 거세졌습니다.
초여름 장대비가 아니라 뼈마디가 시릴 정도로 차가운 그런 가을비 같은 비였습니다. 저는 좁은 방 안에서 비에 젖어 덜덜 떨던 그날 밤 그가 내어주던 따뜻한 생강차와 제 팔을 붙잡던 뜨거운 손을 떠올렸습니다. 안 되겠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연민도 동정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불안했습니다. 사람이 저렇게 며칠째 기척이 없다는 것이 너무나도 불안했습니다. 이 좁은 골목에서 맞은편에 사는 이웃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소름 끼치게 무서웠습니다. 낡은 우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발로 그토록 저주했던 그 철제 대문 앞에 섰습니다.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목구멍으로 치솟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무슨 핑계를 대지? 팥죽 그릇. 그래, 팥죽 그릇 돌려달라고 하자. 옹졸한 핑계를 속으로 되뇌며 떨리는 손을 들어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빗소리에 묻혀 제 노크 소리는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고 좀 더 세게 두드렸습니다. 저기요, 계세요. 윤재만 씨.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 팥죽 그릇 때문에 왔는데요. 계십니까? 역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차가운 철제문에 귀를 대어 보았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 눈에 대문의 손잡이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자식들이 나간 뒤로 살짝 열려 있던 것처럼 문에 아주 미세하게 틈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제대로 닫히지 않은 겁니다. 저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이걸 밀어도 될까? 남의 집 대문을 허락도 없이. 하지만 지금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차가운 철제 대문을 살짝 밀었습니다. 끽. 잠겨있지 않았습니다. 실례합니다. 저는 빗소리보다 더 크게 외치며 우산을 든 채 그대로 정원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정원은 엉망이었습니다. 사흘간의 비바람에 그가 애지중지 가꾸던 전나무의 잎들이 어지럽게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윤재만 씨. 현관문도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현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윤재만 씨, 괜찮으세요? 그리고 거실 입구에서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가 윤재만 씨가 그 넓고 깨끗하던 거실, 그 짙은 색 가죽 소파 앞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그대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날 자식들과 싸우던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구겨진 셔츠, 헝클어진 머리. 그는 엎드린 것도 누운 것도 아닌 아주 위태로운 자세로 소파에 기댄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제가 주었던 그 팥죽 그릇이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팥죽은 거의 그대로 남아 시커멓게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들고 있던 우산을 내팽개치고 그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윤재만 씨, 윤재만 씨, 정신 좀 차려보세요. 그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그가 아주 미약하게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숨이 트였습니다. 그의 몸을 바로 눕히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때 제 손이 그의 몸에, 그의 이마에 스쳤습니다. 세상에, 제 손이 불에 댄 것처럼 화들짝 놀랐습니다. 세상에나 이마가 불덩이네. 그의 몸은, 그의 이마는 사람이 가질 수 없는 아주 끔찍한 열로 들끓고 있었습니다. 이건 그냥 감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그 정원에서 비를 맞으며 울던 그 모습, 자식들에게 받은 충격, 그리고 사흘간 이 차가운 집에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그대로 자신을 방치한 겁니다.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 미련한 남자, 이 고집불통의 외로운 남자,
일어나 봐요. 정신 차려요. 병원 가야 해요. 그를 억지로 부축해 소파에 간신히 눕혔습니다. 그는 솜처럼 축 늘어져 거의 의식이 없었습니다. 119, 119를 불러야. 저는 허둥지둥 그의 주머니를 뒤져 핸드폰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의식도 없는 줄 알았던 그가 제 손목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의 손은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힘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는 간신히 눈을 뜨고 초점 없는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갈라진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안 돼요. 네, 뭐라고요? 그가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자식들, 알면 안 됩니다. 부르지 마시오. 저는 그 말에 그 자리에서 모든 동작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이 와중에 죽을지도 모르는 이 와중에 병원보다 자식들이 아는 것이 더 두렵다고 이 남자는 말하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자신의 이 처절하고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다고 이 남자는 그렇게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제 심장이 쿵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가 왜 고양이 박스를 짓밟았는지, 왜 된장찌개 냄새에 창문을 닫았는지, 그런 원망은 단 하나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남자의 처절한 존엄성이 제 눈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제 손목을 잡은 그의 뜨거운 손을 반대편 손으로 가만히 감싸쥐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안 부를게요. 대신 내가 여기 있을게요. 그는 제 대답을 들었는지 아니면 그저 힘이 다했는지 제 손목을 잡았던 손을 스르륵 놓더니 다시 깊은 열병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날 밤 꼬박 그의 집에서 그를 간호했습니다. 주방을 뒤져 냄비를 찾아 물을 끓이고 수건을 적셔 그의 이마를 닦아냈습니다. 그 차갑고 괴팍하던 남자의 가장 약하고 가장 뜨거운 맨 얼굴을 그렇게 밤새도록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불덩이 같던 그의 몸은 동이 틀 무렵에야 겨우 미지근한 정도로 열이 내렸습니다. 그가 아주 미약하게 눈을 떴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한참이나 제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젖은 수건을 쥔 채 멈칫했습니다. 그가 아주 작게 입을 열었습니다. 왜? 안 갔소? 갈라진 목소리였습니다. 그 말에 저도 모르게 퉁명스러운 대답이 튀어나왔습니다. 사람이 죽어가는 걸 눈앞에 두고 그냥 갑니까? 저도 사람입니다. 그는 그 말을 듣고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다시 스르르 눈을 감았습니다. 그가 다시 잠든 것을 확인하고서야 굳었던 어깨를 풀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이었습니다. 반찬 가게에 몸살이 심하게 났다고 거짓말을 하고 가게 문을 나서는 대신 그가 있는 맞은편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집은 너무나도 넓고 너무나도 차가웠습니다. 사람이 쓰러져 사흘을 앓는 동안 전화 한 통 울리지 않았습니다. 찾아오는 사람 하나 없었죠. 그의 텅 빈 주방에서 쌀을 찾아 묽은 죽을 끓였습니다. 그는 갓난아기처럼 제가 떠먹여주는 죽을 힘겹게 아주 천천히 받아 삼켰습니다. 첫날은 그저 저를 짐승 보듯 하던 그 차가운 눈빛이 사라진 텅 빈 눈이었습니다. 둘째 날은 제가 끓인 죽을 한 그릇 비우고는 저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인 듯이 혹은 아주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인 듯이 이상한 눈빛이었습니다. 셋째 날 그는 드디어 제게 말했습니다. 됐소. 이젠 혼자 하겠소. 목소리에 힘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가 죽그릇을 스스로 드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예전에 그 고집 센 윤재만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젖은 수건과 약 그릇을 치웠습니다. 그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고맙소. 그가 바닥에 나뒹굴었던 팥죽 그릇을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왜 팥죽은 안 먹었냐고 묻고 싶었소? 아니요. 안 궁금합니다. 저는 쌀쌀맞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버리기 아까워서 치우려다 몸살이 난 줄 알았죠. 미련하게. 그는 제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릇을 든 제 손을 잠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날 제 짐을 챙겨 그의 집을 나왔습니다. 사흘 만에 돌아온 제 좁은 방은 곰팡내가 진동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이 흘렀습니다. 저는 다시 반찬 가게에 나갔고 그는 다시 그의 정원으로 나왔습니다. 그가 다시 전나무 가지를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가 더 이상 저를 쳐다보고도 쌀쌀맞은 말을 던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더 이상 그의 집 담벼락을 외면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좁은 골목을 사이에 두고 이상한 침묵을 공유했습니다. 제가 아침에 텃밭에 물을 주러 나오면 그는 정원에서 헛기침을 한 번 했습니다. 그럼 저는 모른 척 텃밭에 물을 주었죠. 제가 가게로 나서면 그의 집 2층 창문 커튼이 아주 살짝 흔들리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주책이다, 한정옥. 늙은 할망구가 뭘 기대하는 게냐. 하지만 스스로를 타박하면서도 아침에 나설 때 행여나 머리가 너무 부스스한 건 아닌지 거울을 한 번 더 들여다보는 제 자신이 우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오후였습니다. 날이 참 좋았습니다. 텃밭에서 제법 튼실하게 자란 상추 몇 포기를 뜯었습니다. 이걸 갖다 줄까? 며칠을 망설였습니다. 그가 아픈 뒤로 제대로 된 푸성기 하나 못 먹었을 것 같았습니다. 무슨 오지랖이야, 한정옥. 또 무슨 모욕을 당하려고. 하지만 제 발은 저보다 먼저 움직였습니다. 상추를 깨끗이 씻어 물기를 털었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소쿠리에 담아들고 그 집 대문 앞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두드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마치 저를 기다리기라도 한 것처럼 그가 먼저 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는 며칠 전에 그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말끔하게 다려 입은 옅은 하늘색 셔츠,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그리고 저를 보고 살짝 당황한 듯한 표정. 저는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나오셨네요. 몸 다 나으셨나 봐요. 그렇소. 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제 손에 들린 소쿠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거 텃밭에서 딴 건데 너무 많이 따서요. 버리기는 아깝고 혹시 드실까 해서 제 스스로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게 횡설수설했습니다. 그리고는 소쿠리를 그에게 내밀었습니다. 그는 잠시 제 손과 소쿠리를 번갈아 보더니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의 크고 단단하고 열병으로 뜨거웠던 그 손. 그가 소쿠리를 받아들기 위해 제 손 가까이로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소쿠리를 건네받으려던 그의 손가락이 제 손등을 아주 살짝 스쳤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마치 불에 댄 사람처럼 전기가 오른 사람처럼 화들짝 놀라 손을 뺐습니다. 상추 몇 줄기가 바닥으로 후두둑 떨어졌습니다. 제 입에서 작은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심장이 그날 밤 그가 제 팔을 붙잡았을 때보다 더 세게, 더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놀란 게 아니었습니다. 이건 수십 년 만에, 아니, 제 평생에 처음 느껴보는 그런 주책맞은 떨림이었습니다. 저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귀 밑까지 불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미쳤지, 한정호. 70다 된 할망구가 이게 무슨. 저는 바닥에 떨어진 상추를 주우려 허둥지둥 허리를 숙였습니다. 됐어. 낮고 살짝 잠긴 목소리였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가 윤재만 씨가 저를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 멀리 담벼락 끝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굳게 담은 입술과는 달리 그의 귓불이 아주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 지금 70평생을 고고하게 얼음처럼 살아왔을 것 같은 저 남자가 지금 부끄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가 저를, 우리는 10대 소년 소녀처럼 그렇게 한참을 아무 말도 못하고 서로의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그 좁은 골목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그 어색한 침묵을 깬 것은 멀리서 들려오는 오토바이 소리였습니다. 그가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들어가시오. 그는 상추 소쿠리를 든 채 황급히 대문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쾅 하고 닫히는 문소리가 그날따라 왜 그리도 정겹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대놓고 말을 트지는 않았지만 아침에 만나면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웃어 보였습니다. 그가 정원에 물을 주면 저도 텃밭에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다 동네 반찬가게 사장님을 통해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머, 정옥 씨. 몰랐어? 저 맞은편 윤 영감님, 글쎄, 모레가 생신이래. 칠수는 아니고 69번째 생신이라나. 생신이요? 응. 근데 뭐 자식들이 찾아오나? 저 집은 1년에 두어 번 그 딸내미 와서 악쓰고 싸우고 가는 거 말고는 개미 한 마리 안 오잖아. 불쌍한 양반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생신. 자식들이 찾아오지 않는 생신. 그날 정원에서 아내의 사진을 붙들고 울던 그의 모습이, 병원에도 못 가고 홀로 알아누웠던 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도 모르게 반찬 가게에서 미역 한 봉지를 사고 있었습니다. 그래. 그동안 죽만 먹었으니 따뜻한 미역국 한 그릇이라도. 그의 생신 당일이었습니다. 반찬 가게에도 하루 휴가를 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제 좁은 부엌에서 낼 수 있는 모든 솜씨를 발휘했습니다. 들기름에 미역을 달달 볶아 사골 국물처럼 뽀얗게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소고기도 조금 사다 달큼하게 불고기를 재웠습니다. 나물도 3가지나 무쳤습니다. 이건 오지랖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그냥 그가 그의 생애 단 하루라도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외로운 노인이 아니라 따뜻한 밥상 한 번 받아볼 자격이 있는 귀한 사람이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가장 깨끗한 밥그릇에 쌀밥을 담고 정성껏 차린 밥상을 쟁반에 바쳤습니다. 심장이 꼭 새색시처럼 떨려왔습니다. 괜찮을까? 저는 쟁반을 들고 대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집 대문은 오늘따라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아니, 그가 열어둔 것이었습니다. 제가 나올 것을 알고 정원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와 쟁반을 보고 살짝 놀란 듯 했습니다. 이게 다 뭐요? 그 생신이시라고. 제 얼굴이 다시 불타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요. 미역국이라도 한 그릇 드셔야죠. 그가 쟁반을 빤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아주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들어오시오. 그가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그 집 거실에 떳떳하게 쟁반을 들고 들어섰습니다. 그가 식탁 의자를 빼주었습니다. 쟁반을 내려놓고 그가 앉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는 그 미역국을 마치 난생 처음 보는 귀한 음식인 듯이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그때였습니다.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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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 저를 공포에 떨게 했던 그 신경질적인 도어락 소리. 현관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그 딸과 사위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쳐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무슨 속셈으로 전화를 안 받? 딸의 날카로운 목소리는 거실한 저와 윤재만 씨, 그리고 그 식탁 위에 차려진 따뜻한 미역국 밥상을 발견하고 그대로 멈췄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딸의 눈이 저의 낡은 옷차림을 한 번, 식탁 위의 밥상을 한 번, 그리고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 아버지를 한 번 훑어보았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아주 비릿하고 잔인한 미소가 걸렸습니다. 하, 이게 뭐야? 그녀가 제게로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아니, 이 여편네가 왜 여기서 나와요? 아버지. 그녀의 눈빛이 저를 마치 더러운 벌레를 보는 듯한 그 눈빛으로 쏘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평생을, 제 모든 삶을 지옥으로 떨어뜨릴 그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당신 꽃뱀이지? 그 한마디가 얼음 송곳이 되어 제 고막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거실은 완벽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방금까지 제 심장을 설렘으로 뛰게 하던 따뜻한 미역국 냄새가 갑자기 역겹게 느껴졌습니다. 제 앞에 선 그 여자의 그 잔인하게 일그러진 미소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제정신이세요? 이 여편네가 지금 우리 아버지 홀려서 이 집 재산이라도 삼키려고 밥상까지 차려온 거 눈에 안 보이세요? 딸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으리으리한 거실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그녀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아주 천천히 마치 값을 매기듯이 제가 오늘을 위해 꺼내 입은 그나마 가장 깨끗한 외출복, 남편 죽고 처음으로 사봤던 이제는 낡아서 광택이 죽은 구두, 그리고 이 밥상을 차리느라 거칠어진 마디 굵은 제 손을. 그녀의 눈빛은 경멸 그 자체였습니다. 차린 꼴 좀 봐. 이러고 우리 아버지를 꼬신 거야?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모욕을 더 이상 마주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필사적으로 저는 윤재만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재만 씨가 뭐라고 말 좀 해주기를 바랐습니다. 이분은 그런 분 아니라고, 내 생명의 은인이라고, 그렇게 단 한마디라도 저를 변호해 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가 제게 보여준 그 따뜻한 손길, 그 붉어지던 귓불, 병상에서 저를 붙잡던 그 약한 모습, 그 모든 것이 진심이었다면 마땅히 그래야 했습니다. 얘야. 재만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얘야, 그게 아니다. 오해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며칠 전 저에게 간호받을 때처럼 힘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병에서 갓 나아 딸의 저 사나운 기세를 감당하지 못하는 듯 보였습니다. 오해? 오해는 무슨 오해? 딸은 아버지의 그 약한 반응에 오히려 더 기세등등해졌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그 나약함을 정확히 파악하고 맹수처럼 덤벼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저런 여편네한테 속아서 평생 모은 재산 다 갖다 바칠까봐 내가, 이 딸이 막아준 거잖아요. 그녀는 저를 다시 노려보았습니다. 이봐요, 아줌마.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귀인지는 모르겠는데 사람 잘못 골랐어. 그녀가 제가 정성껏 차린 그 밥상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이 뽀얗게 끓인 미역국과 윤기나게 볶은 불고기와 정갈하게 무친 나물들을 훑어보았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 좁은 부엌에서 그가 좋아할까 상상하며
제 평생의 솜씨를 다해 만든 음식이었습니다. 남편 제사상도 이렇게 정성껏 차린 적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시집간 딸의 생일상도 이렇게 마음 졸이며 차린 적이 없었습니다. 이 밥상은 저에게는 그냥 밥상이 아니었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한번 여자로서 누군가에게 따뜻한 밥 한 끼 해주고 싶었던 제 마지막 설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주 노골적으로 비웃었습니다. 가소롭기는 이런 싸구려 밥상 하나로 우리 아버지를 꼬드길 수 있을 줄 알았어? 그때였습니다. 그녀가 그 하얀 식탁보를 움켜쥐었습니다. 아, 제가 짧은 비명을 지를 틈도 없었습니다. 그녀가 식탁보를 그대로 잡아당겼습니다. 와장창, 쨍그랑, 쿵.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소리가 났습니다. 시간이 아주 느리게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얀 쌀밥이 담긴 밥그릇이 공중으로 날아올랐습니다. 밥알들이 제 눈앞에서 파편처럼 흩어졌습니다. 제가 밤새 정성껏 끓인 미역국이 그가 맛있게 먹어주기를 바라며 묻혔던 나물들이 그 모든 것이 그녀의 손에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고 어떤 것은 제 발등 위로 떨어져 화끈거렸습니다. 살같이 데이는 아픔이 느껴졌습니다. 깨진 사기그릇 조각들이 값비싼 대리석 바닥을 굴러다녔습니다. 그 처참한 광경 앞에서 아무 말도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바닥에 나뒹구는 그 미역 조각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제 진심이, 제 설렘이, 제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 저 미역 조각처럼 처참하게 짓밟힌 기분이었습니다. 이게 재만 씨가 그제야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감히 무슨 짓이냐?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병을 앓은 뒤라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비틀거렸습니다. 무슨 짓이냐고요? 아버지가 당할 뻔한 걸 내가, 이 딸이 막아준 거잖아요. 딸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런 천한 것이 감히 우리 집 식탁에 이 밥상을 들고 들어와? 그녀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 어깨를 손가락으로 아주 경멸스럽게 밀쳤습니다. 당장 꺼져. 더러운 돈 냄새 풍기지 말고 당장 이 집에서 꺼지라고. 저는 그제야 그녀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광기 어린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재만 씨를 보았습니다. 도와달라고, 저 여자 좀 막아달라고, 제발 아니라고 말해달라고 제 눈빛이 그에게 그렇게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를 간호할 때 제가 그의 이마를 짚어주었던 그 교감을 기억한다면, 상추를 건네다 손끝이 스쳤을 때 그가 불켰던 귓불이 진심이었다면, 제발. 하지만 그는 그 자리에 하얗게 질린 얼굴로 서 있기만 했습니다. 그는 딸의 그 끔찍한 폭언을 그저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하얗게 질린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엎어진 밥상과 미친 듯이 날뛰는 딸과 절망에 빠진 저를 번갈아 볼 뿐 그 어떤 행동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이 잘 다려진 바지 옆에서 주먹을 쥐었다 펴기를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그는 딸의 기세에 눌려 저와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시선을 피했습니다. 얘야, 그만해라. 결국 그가 내뱉은 말은 저를 위한 변호가 아닌 딸을 향한 힘없는 제지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져 내렸습니다. 밥상이 엎어졌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릇이 깨졌을 때도 아니었습니다. 그 여자가 저를 꽃뱀이라 불렀을 때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저 남자가 저를 지켜주지 못한, 저를 외면해버린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손끝이 스쳤다고 심장이 뛰었습니다. 이마를 짚었다고 그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생신이라고 미역국을 끓이며
주책맞게 설레기까지 했습니다. 모든 것이 저 혼자만의 끔찍한 착각이었습니다. 이 늙은 할망구의 가소로운 망상이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안 꺼졌어? 딸이 다시 저를 밀치려 했습니다. 저는 그 손길이 닿기 전에 스스로 몸을 돌렸습니다. 더 이상 그 어떤 모욕도 견딜 힘이 없었습니다. 그 처참하게 깨진 그릇 조각들을 밟지 않으려 애쓰며 그 지옥 같았던 거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뜨거운 국물에 데인 발등이 아파왔지만 제 가슴만큼 아프지는 않았습니다. 뒤에서 재만 씨가 저를 부르는 듯한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으리으리한 철제 대문을 뛰쳐나왔습니다. 골목의 차가운 바람이 제 젖은 뺨을 때렸습니다. 그날 동네에는 순식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제가 뛰쳐나오는 모습을 그 동네 슈퍼 주인이 똑똑히 보았던 겁니다. 맞은편 집 할망구가 그 윤영감 홀리려다 딸한테 걸려서 밥상 엎어지고 쫓겨났다더라. 어쩌면 꼬리치는 게 이상하다 했어. 쯧쯧. 늙어서 그게 무슨 주책이야. 꽃뱀. 그 두 글자가 제 이마에 찍힌 주홍 글씨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차마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굶어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반찬 가게 일이라도 가야 했습니다. 저는 모자를 깊게 눌러 쓰고 새벽같이 집을 나섰습니다. 시장은 이른 아침부터 활기가 넘쳤지만 그 활기는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반찬 가게 앞에 서자 어제까지 정옥 씨 손맛은 최고야라며 웃어주던 사장님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정옥 씨, 사장님, 저 일하러. 미안해. 오늘은 그냥 가. 네. 동네 소문이 흉흉해서. 알잖아. 여긴 다 아는 사람들 장사하는 데라. 그녀는 제 눈을 피했습니다. 주변 가게 주인들이 어제까지만 해도 인사를 나누던 그 이웃들이 저를 흘깃거리며 수군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대놓고 욕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 시선의 폭력은 엎어진 밥상보다 더 아팠습니다. 저는 그 길로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쫓겨나듯 시장을 빠져나와 제 좁은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방 안에 갇혔습니다. 세상의 모든 손가락질이 저를 향하는 듯 했습니다. 방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낡은 자개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사 올 때 딸애가 쥐어준 그 낡은 통장을 꺼내들었습니다. 딸이 부녀의 일, 마트 계산원 일 해가며 몰래 모았다는 그 돈. 그 통장을 붙들고 저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딸에게 약속했었습니다. 엄마, 외롭게 살지는 않을게. 외롭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마를 짚어주며 사람의 온기를 나누려 했고 손끝이 스쳤다고 늙은 가슴이 설레기도 했습니다. 따뜻한 미역국 한 그릇으로 마음을 나누려 했습니다. 그게 꽃뱀이 할 짓이었습니까?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정우가, 너 그런 사람 아니잖아. 저는 통장을 부적처럼 가슴에 품고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모든 희망이, 모든 설렘이, 모든 인간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저를 가장 아프게 한 것은 그 모든 욕설과 손가락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를 지켜주지 않았던, 저를 외면했던 그의 침묵이었습니다. 그의 대문은 그날 이후 다시 굳게 닫혔고 저는 그 침묵 속에서 완벽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방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반찬 가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동네 소문이 흉흉해서 미안하다는 사장님의 말뿐이었습니다. 저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일자리도, 이웃도, 그리고 제 이름도. 저는 더 이상 한정욱이 아니었습니다.
좁은 골목을 지나는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만 존재하는 꽃뱀 할망이 되어버렸습니다. 딸애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라며 걱정하는 딸의 목소리에 저는 차마 꽃뱀이라는 그 끔찍한 단어를 딸에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렇다고 절대 오지 말라며 다급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 처참한 꼴을 딸에게 보일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을 밥 한 술 넘기지 못하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죽은 듯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날의 모욕이, 엎어진 밥상 조각들이,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비겁했던 침묵이 독가시처럼 저를 찔렀습니다. 자개장 깊숙이 넣어둔 딸애가 쥐어준 그 낡은 통장을 꺼냈습니다. 저는 그 통장을 부적처럼 가슴에 품고 엄마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정호가 너 그런 사람 아니잖아라고 그 말들을 반복하며 눈물이 흐르고 또 흘렀습니다. 소리 없는 울음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맞은편 집이 보였습니다. 그 집 대문은 그날 이후로 굳게 닫혀버렸습니다. 검은 세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원을 가꾸는 그의 모습도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잣말처럼 생각했습니다. 나 혼자만의 착각이었지. 저 사람도 결국은 자기 자식 편이지. 그의 침묵이 독화살처럼 제 심장에 깊이 박혀 빠질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차라리 그가 저를 괴물처럼 대하던 첫날이 그리웠습니다. 그때는 미워할 수라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그 뜨거웠던 손길이, 열병에 시달리던 약한 모습이, 상추를 건네다 붉어지던 귓불이, 그 모든 기억이 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또 며칠이 지났을까요? 해가 완전히 진 저녁, 누가 낡은 나무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동네 사람일 겁니다. 구경하러 왔거나 돌을 던지러 왔겠지요. 저는 없는 사람처럼 이불 속으로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똑똑똑. 노크 소리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짐승처럼 쉰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습니다. 누구세요? 문 너머로 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 윤재만이요. 저는 그 목소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꿈에도 증오 속에서도 잊을 수 없었던 윤재만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이 와중에 나를 조롱하러 왔단 말인가.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분노가 눈물보다 먼저 치밀어 올랐습니다. 맨발로 뛰쳐나가 대문 빗장을 거칠게 열어젖혔습니다. 무슨 낯짝으로.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서 있었습니다. 그날의 딸처럼 악에 바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지난번 저를 외면하던 비겁한 얼굴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치 사형 선고라도 받으러 온 사람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제가 간호할 때 입었던 그 낡고 구겨진 스웨터를 입고 있었습니다. 좋은 양복도 단정한 셔츠도 아닌 그저 낡은 그대로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깨진 그릇 조각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제가 그날 식탁에 놓고 온 바로 그 사기 그릇이었습니다. 산산조각 난 조각들을 낡은 신문지에 서툴게 싼 것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거 돌려주러 왔소. 제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그 집에서 버려주세요. 저처럼. 저는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그때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안하오. 그의 한마디에 문을 닫으려던 제 손이 멈췄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물기에 젖어 있었습니다. 정말 미안하오. 그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그날 딸이 한 짓은 자신이 1000번, 10,000번 죽을 죄를 지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옥 씨,
그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정말 미안한 건 그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 순간 당신을 지켜주지 못했소. 제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다시 흘러나왔습니다. 됐습니다. 그만 가주세요. 그 고고한 집에서 따님하고 행복하게 사세요. 저 같은 꽃뱀 상대하지 마시고요. 제 가슴에 박힌 대못을 그에게 던졌습니다.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아니요. 그가 그 깨진 그릇 조각을 든 손으로 다급하게 제 문틈을 막았습니다. 그게 아니요.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가 아닙니까? 당신, 그날 나를 외면했잖아. 당신 딸이 나를 그렇게 짓밟을 때 당신 침묵했잖아.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이 눈물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두려웠소? 저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내 딸이 두려웠던 게 아니라고, 내 재산을 뺏길까봐 두려웠던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들킬까봐 그게 두려웠소. 그는 깨진 그릇을 든 손을 내리고 다른 쪽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제 가슴을 여는 것처럼. 그의 심장이 멈춘 지가 10년이라고 했습니다. 아내가 죽고 자신도 죽은 사람이었다고, 매일 같은 날을 반복하며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정원을 손질하고 신문을 읽고 밤이 되면 그 액자만 들여다보고, 그런데 저가 이 동네에 오던 날 땀을 비 오듯 흘리고 있는 제 모습을 봤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여자를, 아니 그렇게 빛나는 사람을 처음 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멈췄던 자신의 심장이 쿵 하고 다시 뛰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거짓말 하지 마세요. 당신 나보고 조용히 살라고. 그 말이, 그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말이 내 심장이 너무 시끄럽게 뛰어서 한 소리요. 내 심장이 당신만 보면 미친 듯이 뛰어서 조용히 좀 살자고 나한테 한 소리였단 말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의 고백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끓이던 된장찌개 냄새가 당신이 사는 냄새 같아서 자신의 꼴이 너무 초라하고 비참해서 창문을 닫았다고 했습니다. 그 고양이는, 제가 소리치듯 묻자 그가 아이처럼 외쳤습니다. 질투가 났소. 제 눈길이, 제 다정한 손길이 그깟 미물한테 가는 게 70평생에 처음으로 셈이라는 걸 내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못된 짓을 했다고 했습니다. 모든 오해가 녹아내렸습니다. 제가 비를 맞고 서 있을 때, 제 팔을 붙잡았을 때 자신의 심장이 불덩이가 되는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제가 대문 앞에 놓아둔 팥죽은 제 마음이 너무 귀해서 차마 먹을 수가 없었다고, 그걸 밤새 들여다보다가 비를 다 맞고 알아놓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다시 떨렸습니다. 그날 제가 차려준 그 밥상을 봤을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들킨 것 같았다고, 이 늙은이가 주책맞게 사랑에 빠진 이 꼴사나운 모습을 들켜버린 것이 너무 부끄럽고 두려워서, 그래서 침묵했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천하에 둘도 없는 몹쓸 놈이라고, 당신을 지키지 못하고 자신의 비겁함만 지키려 했다고 울부짖었습니다. 그가 그대로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깨진 그릇 조각들을 바닥에 내려놓고 제 낡은 고무신이 놓인 그 차가운 흙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70년을 살아온 이 남자가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가 저를 올려다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옥 씨, 한정옥 씨, 나 같은 늙은 쑥맥한테 기회 한 번만 더 주면 안 되겠소? 내 남은 인생을 다 걸겠습니다. 당신 지키게 해주시오.
제발.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 제 마음을 완전히 녹여냈습니다. 그가 울고 있었습니다. 그날 정원에서 홀로 울던 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제 앞에서 저를 바라보며 소리내어 울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물이 제 심장 전체를 적셨습니다. 그가 울고 있었습니다. 제 좁은 방 문지방 앞 차가운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70평생을 닫고 살았을 그 남자가 아이처럼 소리내어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의 서툰 고백, 심장이 뛰어서 조용히 살자 했다는 황당한 말, 샘이 나서 고양이 박스를 짓밟았다는 유치한 질투, 팥죽이 너무 귀에 바라보다 알아누웠다는 미련한 진심, 그 모든 것이 너무나도 비현실적이었지만 그의 눈물은, 그의 무릎은, 그의 떨리는 목소리는 단 하나도 거짓이 없었습니다. 제 가슴을 옥죄던 분노와 억울함이 그의 처절한 눈물에 씻겨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제 손수건을 꺼내 그에게 내밀었습니다. 그의 굵은 눈물이 제 손수건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이 하나씩 떨어질 때마다 그의 심장이 뛰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일어나세요. 이 흙바닥 차갑습니다. 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제가 처음 들어보는 그런 목소리였습니다. 다정함과 용서가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일어나시라니까요. 손을 그에게 내밀었습니다. 그가 제 손을 아주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마치 깨지기 쉬운 보물이라도 다루듯 그의 손은 그날 제 팔을 붙잡았던 뜨거움이 아니라 미안함과 간절함으로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에 힘을 주어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좁은 대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로의 젖은 눈을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말없이 눈빛으로만 모든 것을 말하며 그때였습니다. 아버지, 골목 어귀에서 또다시 그 지옥 같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딸이었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알고 이 밤에 또 찾아온 겁니다. 그녀의 눈에는 제 집 대문 앞에 선 아버지와 그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는 제 모습이 그대로 박혔습니다. 모든 진실이, 모든 진심이 그녀의 눈에 박혔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아,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제정신이세요? 저 꽃뱀한테 무릎이라도 꿇은 거예요. 지금 저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제 머리채라도 잡아챌 듯 기세등등했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또다시 그 모욕이 시작되려나 보다. 하지만 멈춰라. 낮고 차갑고 하지만 그 무엇보다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윤재만 씨였습니다. 그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의 등이 저를 완벽하게 가려주고 있었습니다. 딸이 당황한 듯 주춤거렸습니다. 아버지, 재만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철저히 냉정했습니다. 내가 이분께 무릎을 꿇었다. 그는 이어서 자기가 이분께 남은 인생을 걸겠다고 맹세했다고 했습니다. 딸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이 천박한 것. 재만 씨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그는 딸을 노려보며 내가 감히 내 어미가 아끼던 그 찻잔을 내어주었던 귀한 분께 꽃뱀이라 했더냐? 내가 감히 이 아비의 생명줄을 잡아준 은인께 천하다고 했더냐? 딸이 악을 썼습니다. 아버지, 지금 저 여편네 말에 홀딱 넘어간 거예요? 닥쳐라. 찰싹? 조용한 골목을 찢는 파열음이 울렸습니다. 재만 씨가 딸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폭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70년을 살아온 한 남자가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려는 절절한 몸짓이었습니다. 딸도 저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가 떨리는 손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손가락들이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를 깨달은 사람의 손처럼.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가라. 당장 이 집에서, 아니,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딸이 아버지 하고 외쳤지만 그는 단호했습니다. 내 유산, 내가 그토록 원하던 내 재산, 단 한 푼도 너에게 줄 수 없다. 그는 자기가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을 하든 불태워버릴 지언정 사람의 진심을 돈으로 짓밟는 천박한 것에겐 더 이상은 단 10원도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그 순간 깨달은 표정이었습니다. 그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마치 무거운 시간을 헤쳐나가듯이. 그리고는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그녀가 보는 바로 그 앞에서 제 손을 다시 꼭 잡았습니다. 자신이 모욕했던 이분은 이제부터 이 집의 안주인이 될 뿐이라고 했습니다. 딸의 얼굴도 제 얼굴도 모두 붉어졌습니다. 하나는 분노로, 하나는 당혹감과 설렘으로. 안주인이라니. 저 말이 가지는 무게가, 저 무서운 말이 제 심장을 쿵 하고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은 망연자실한 표정이었습니다. 두고 봐. 두고 보자고. 그녀는 그 한마디를 악에 받쳐 내뱉고는 비틀거리며 어두운 골목 저편으로 사라졌습니다. 순식간에 골목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저와 그는 어색하게 손을 잡은 채 서 있었습니다. 제 손을 잡은 그의 손에 힘이 느껴졌습니다. 정옥 씨 너무 놀라게 했소.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아까 내가 한 말, 안주인 운운한 거, 그냥 그 못된 년 들으라고 한 소리 아니요. 진심이요. 제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동네에는 그날 밤의 모든 소동이 다시 새로운 소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윤영감, 그 딸내미를 아주 내쫓았다더라. 그 할망구가 보통이 아니었네. 수군거림은 여전했지만 더 이상 저를 꽃뱀이라 부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반찬가게 사장님도 찾아와 오해가 있었다며 다시 나와달라고 했지만 저는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그날 저는 아주 오랜만에 제 좁은 방 텃밭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이상하게도 차분했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저는 자개장 깊숙한 곳에 넣어둔 딸애가 쥐어준 그 낡은 통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딸이 엄마라고 하며 반갑게 받았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내가 엄마한테 준 이 통장 말이야. 이제 엄마가 안 써도 될 것 같아. 딸이 놀라 무슨 소리냐고 물었습니다. 지난 며칠간 있었던 일을 아주 덤덤하게 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꽃뱀이라는 소리를 들었던 것, 밥상이 엎어졌던 것, 그리고 그가 저를 지켜주기 위해 무릎을 꿇고 고백했던 모든 이야기를. 수화기 너머의 딸애가 한참이나 말이 없었습니다. 여보세요, 딸. 딸의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잘 됐어. 엄마 너무 잘 됐어. 딸과의 전화를 끊고 저도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 외롭게 살지 마. 딸의 그 한마디, 그 약속을 드디어 지킨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끽. 그 신경질적이던 철제 대문이 이제는 아주 부드러운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윤재만 씨였습니다. 그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텃밭에서 가장 튼튼하게 자란 제라늄 화분 하나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그는 제 손에 들린 화분을 보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뭐요? 선물이에요. 저는 그의 집 대문을 제 발로 당당하게 넘어섰습니다. 그의 으리으리한 정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거 여기 심으려고요. 여기 햇볕이 참 잘 드네요. 이 정원의 나무들처럼 저도 이 동네에서 뿌리 좀 내려도 될까요? 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제가 그를 알고 지낸 이래 처음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그 화분 나한테 주시오. 그는 그 화분을 받아들고 그가 가장 아끼던 전나무 아래 가장 햇볕이 잘 드는 곳에 흙을 팠습니다. 저도 그 옆에 쪼그리고 앉아 흙을 덮어주었습니다. 제 좁은 텃밭에 흙과 그의 넓은 정원 흙이 그렇게 하나로 섞였습니다. 그가 흙 묻은 손으로 제 흙 묻은 손을 따뜻하게 꼭 잡았습니다. 뿌리 내립시다. 내 옆에 내 남은 인생에 뿌리 내려주시오. 내 남은 인생 전부를 당신 손 대피는 데 쓰겠소. 저는 그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그의 묵직한 삶과 제 고단했던 삶이 그렇게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차갑고 높던 철제 대문과 낡고 작던 나무문. 그 두 대문의 경계가 사라지고 우리는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딸이 말했던 그 한마디, 엄마 외롭게 살지 마. 그 약속을 저는 드디어 지킬 수 있었습니다. 대문 건너, 이제는 우리만의 정원이 되어버린 그곳에서 봄이 왔습니다. 제라늄 꽃이 피어나고 햇볕이 따뜻해지고 그 남자의 손이 제 손을 놓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함께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전나무 아래서 심은 제라늄은 자꾸자꾸 자라났습니다. 마치 우리의 사랑처럼. 정옥 씨, 봄이 참 곱네요. 네, 재만 씨. 이렇게 아름다운 봄이 처음 같아요. 그의 손을 마주 잡은 제 손이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 이름은 다시 한정욱이 되었습니다. 그저 누군가의 곁에 설 수 있는,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그런 여자가 되었습니다. 대문 건너 드디어 봄이 온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삶의 빛깔은 어떠셨나요? 비가 갠 뒤에야 무지개가 뜨듯이 모든 시련의 끝에는 분명 새로운 빛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 무지개빛 인연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그 마음을 보여주세요. 주인공이 겪어낸 세월에 대해 지혜가 담긴 한마디도 댓글로 꼭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삶에도 다채로운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인생사연 무지개였습니다.